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의 윤정현입니다. 앞서 아주 재밌게 발표해 주신 송태훈 교수님이 또 이제 처음에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외교부도 공무원 신분이셔가지고 실제로 출국할 때 많은 또 혜택을 또 실감한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출국할 때 그런 혜택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가끔씩 제가 이제 또 내밀한 정보들을 아주 제한적이나 공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 어마어마하게 다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사이버 안보에서 인공지능 우주 양자기술 융합.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회장님이신 김상백 교수님이신데요. 가끔씩 이런 중요 토론회가 있으면은 이제 저한테 많이 발제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 사이버 안보와 뭐 인공지능 이 정도로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했더니만 그 다음번 모임 때는 우주 사이버 안보와 AI를 또 올 초에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주 사이버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계속 뭐가 지금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어떻게든 해봤는데 다음엔 또 어떤 주제를 주실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큰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발표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하는 개개의 차원에서의 좀 보기보다는 핵심인 사이버 공간이 왜 어떻게 신흥 전략 공간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융합된 신흥 기술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그리고 양자까지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기술들이 범용 기술적 속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체 영역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 같이 융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들이 융합하는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매개로 한 AI, 우주 양자의 융합, 삼각 융합의 도전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했었던 주요 기술들의 기술을 안보라는 차원에서 파편적으로 봤다면, 오늘은 좀 더 융합적 차원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주제랑 그렇게 뭐 밀접한 건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우리 안보 지형 구도라든지 가장 중요한, 아까 송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한미 안보 협력 뿐만 아니라 뭐 경제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트럼프의 당선이 시사하는 바로 한번 조금 제가 덧붙여봤습니다. 네, 저 사이버 공간은 어떻게 신흥 전략 공간이 되는가?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버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창출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공간인 만큼이나 새로운 무수히 많은 가치적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사이버 공간은 결국은 신흥 기술에 매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흥 기술이 한다면은 어떤 뭐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발달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어떤 파급력을 날지가 굉장히 불확실한 미성숙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 기술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근데 신흥 기술이 가장 접목되는 공간이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신 것처럼 이제 우주 공간에서도 이것이 도입되고 있고, AI 양자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학습 데이터셋 AI 분석 모델, 뭐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양자 기술도 결국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면 뭐 초고전도 소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스피킹 감지 기술 같이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이 뒷받침돼야만 이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현재 주요 이제 기술 강국으로서 이 부분을 이제 추격자의 입장이지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이버 공간 또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AI를 비롯한 신흥 기술이 결국은 이런 인간이 창출한 4차원적 공간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보와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위협들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물리적 공간의 활동들이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됐다. 그만큼이나 다양한 활동의 가치를 창출하나 반대로 사이버 공격의 부작용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그런 결과를 또 나왔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 여태까지 사이버 이슈라면 온라인 어떤 상거래상의 피해를 뭐 이런 걸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이슈가 물리적 세계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거죠. 만약에 핵심, 아까 상수도를 말씀드렸지만 중요 인프라와 연계될 경우에는 일반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이런 인프라에서 대단히 위협을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본 것처럼 코로나 국면에서의 사이버 해킹은 어떻게 보면 백신 개발 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안보 이슈와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나아가서 환경 이슈, 여러 가지 이슈와도 굉장히 결합을 하고 있죠. 특히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 사이버 안보가 결국은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시에만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정규전과 결합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것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버전은 이제 더 이상 독자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정규전을 시작하기 위한 바로 전초전의 작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쟁이라면 옛날처럼 뭐 전투에 날아가지고 폭격기를 하고 이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핵심 정보 인프라라든지 미디어 정보를 타격을 함으로써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적대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카오스 상태에서 물리적 공격이 감행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적인 위협, 전통 안보와의 결합이 굉장히 특별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신흥 공간으로서 사이버 영역, 우주를 봤다면은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핵심 기술들, AI, 양자 그리고 우주의 영역이 결합했을 때 어떤 위협을 초래하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AI는 뭐 제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 광범위한지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급속히 진화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전 인증의 도구로 쓰이면서 대단히 타격적으로 이제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최근에 이제 AI를 얘기했을 때 빼둘 수 없는 게 결국은 생성형 AI 같습니다. 저는 생성형 AI가 의미하는 바는 가장 큰 바는 그 AI 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AI를 활용한다 하면은 그 전까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코딩을 이해하는 굉장히 소수의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 생성형 AI는 뭡니까? 이종 간의 어떤 데이터 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면서 이것을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줘, 음악을 주면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줘 했을 때 실제로 다종류의 있던 데이터들을 합산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이 만든 것 같은 것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인들도 대단히 많은 어떤 AI를 통한 창출물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 문턱을 낮췄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창출물이 단순한 흥미로운 차원의 도구를 넘어서 딥페이크 이슈를 낳고 또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낳는 형태로 굉장히 과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낮춘 것은 다시 말하면은 불특정 다수의 사이버 위협 공격의 어떻게 보면 행위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가 들어오면서 저는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이버 패러다임에서 이제 정보 탈취,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어떤 탈취뿐만 아니라 인프라든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만 공격하든지 아니면 특정 기술 집단, 해킹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든지 정보에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다중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디바이스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알겠지만 이제 정보, 데이터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서는 데이터 자체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유의미한 흐름을 갖고 그것이 결합하고 유의미한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지 가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AI의 발전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빅데이터와 불특정 어떤 다수의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들이 그 나름의 AI의 연산과 판단에 의해서 유의미한 가치를 갖는 하나의 자원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그래서 데이터 안보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AI가 들어오면서 바뀌고 있다. 근데 문제는 사이버 공격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어떤 탈취, 정보의 탈취, 어떤 특정 시설의 공격에 있다면은 최근에는
정보의 탈취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를 일부만 훼손한다든지 일부만 오염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오작동이라든지 큰 오류를 나타냄으로써 탈취에 버금가는 아니면 더 이상에 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차원적 공격의 흐름을 가고 있다 차원에서 AI가 결국 사이버 공간에 융합되는 의미는 이런 데이터 안보 패러다임에서의 하나의 진화적 특징을 낳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측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뉴스페이스는 결국은 그 우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죠. 마치 AI에서 생성형 AI 패러다임이 AI 활용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처럼 저궤도 위성, 중소형의 유형의 탄 발사가 많이 가능해졌고 그만큼 과거 미소 경쟁 시대에 이강으로 됐던 이런 구도를 다자간의 우주 행위자들이 나타나는 구도로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 시대도 주도하고 있지만 다양한 우주 사단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고궤도뿐만 아니라 중궤도 저궤도까지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우주에서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 신경제 그리고 우주에 기반한 여러 가지 가치 창출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우주가 굉장히 중요한 차원에서의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우주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우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의 위성도 있고 뭐 충돌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우주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꼭 우주에서만 공격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제어하고 있는 지상 관제 시스템을 공격해도 되고 이 중간에 있는 매개 시스템, 링크 부분을 공격해도 되고 다차원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안보적 딜레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굉장히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이런 디지털 세상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어떤 사이버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고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처럼 막혀있고 단절된 사회는 사이버 공격의 효과가 우리가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겠죠. 첨단 인프라의 역설인데 우주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자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우주 개발, 우주 기술력이 높지 않더라도 링크라든지 지상 관제소를 사이버함으로써 사실상 우주 공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우주 강국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대상이 비대칭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연계 공격이라든지 링크 부분 공격이라든지 굳이 우주에 뛰어서 우주에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우주의 위협 양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가했던 그 양자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양자과학기술은 워낙에 또 많이 언급이 된 거고 또 중첩 얽힘이라는 뭐 우리가 말하는 양자역학 일상생에서 패러다임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특징을 결국은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입됐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결국은 초고속 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초신뢰 연결, 그다음에 이제 초점밀 계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센싱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높은 뭐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이런 컴퓨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활용되느냐. 이것이 보안과 사이버에 활용되고 특히나 안보 목적으로 융합 시에 군사무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구글이 이걸 시연해 봤었죠. 슈퍼컴퓨터로 이론상 뭐 2만 년 걸리는 것이 실제 양자 컴퓨팅 했더니만 200초 만에 풀었다든지 이거 자체가 새로운 양자 암호 시대를 열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미국도 계속 중요시하는 게 결국은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시대에 걸맞는 양자 공격에 걸맞는 암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현재 최근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같은 이제 어떤 양자과학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협력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커스에서도 하나의 군축이 정보 공유이지만 크리티컬한 아주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공유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부분도 파트너십의 한 대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 AI와 마찬가지로 양자 같은 것이 이제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어떤 그 임상을 거쳐야 되는 것을 단번에 해결해 줌으로써 어떤 단백질의 뭐 융합 결합이라든지 메커니즘 같은 경우를 해결해 줌으로써 대단히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도 초정밀 어떤 그 공정에서 또 활용이 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적 품목이 아직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이중 용도에 대한 그
규제를 이미 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수출 제한이라든지 기술 동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접근을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그래서 지난 2022년,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에 늘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이 이 양자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를 매개로 한 AI 우주 양자 기술이 어떠한 융합 시에 어떠한 기회를 주고 반대로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우주와 AI 양자 기술은 굉장히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제와 위성 발사체 영역의 기술들, 그리고 양자는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 그리고 AI 같은 거대 에이전트 모델과 가시화 시스템 모델이 있는데 이들은 파편적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결합돼서 중요하겠지만 결국 관건은 결국 사이버공간 사용되는 이 기술들을 융합시킬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심이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정한 이거에 대한 법 제도적인 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불확실성과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양자 우주 사이버 AI의 융합적 사례를 보자면 중요 콘텐츠 생성 관리라든지 그래서 이제 미세 정보의 생성이라든지 관리, 종합 감시 역량 쪽에서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AI가 우주 관측 위성에 접목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냐? 결국은 위성 정보의 객체를 정밀 검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미세한 광범위한 영역을 하면서도 표적화된 하나의 우리 목표 중요 타겟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흐름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것을 차후에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에 전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어떤 지형도도 있고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부문에서는 전략 지적에 대한 어떤 분석 판단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항만 감시에 대한 것에서도 이 변화 과정을 어제와 오늘과 또 그제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물동량의 차이를 어떤 수치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러한 하나의 그 배치의 변화가 어떤 신호를 유발하는가, 어떤 공격의 준비를 유발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타겟 거점을 향하는가에 대한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활용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우주, 사이버, AR에는 실제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양자 융합까지 할 경우에는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뭐 GPS 같은 위정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양자 분야는 AI와 마찬가지로 미 중간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갖고 있고 중국이 밀리지 않는 오히려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양자 암호키 분배를 적용하는 양자통신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 위성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교란이라든지 위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양자 암호 기반의 위성 기반 기술도 대단히 이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더 뒤늦은 후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024년까지 이거에 대한 양자 암호 위성을 하려고 했다가 좀 미뤄졌습니다만 2025년, 26년에 저궤도 위성이 이거에다가 이제 양자 암호를 상용하는 내성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런 위성들을 실제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이버 우주 AI 융합은 대단히 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위협적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공격자 우위의 구도가 굉장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공격자 우위의 구도였는데 우주 공간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더 제곱 차원에서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우리가 더 고민할 것은 과연 늘상 우리가 지금 물리적 기반에서 했던 핵 억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이버 억제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주 억제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사실상 민간이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협력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달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 사항들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
더 나아가서 이들 중에서도 특히 모든 것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진화된 AI가 초래하는 데이터 정보 기업과 통제의 문제들도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 결합한 우주 영역에서 이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신흥 기술 간에서의 융합, 다차원적인 융합들, 그러니까 2개 정도가 아니라 진짜 3개, 4개가 같이 결합할 때 어떤 문제들이 될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이버 위원회의 어떤 양질 변화와 전통화의 결합이 되는 이슈도 있을 테고, 진화된 AI가 초래하는 어떤 정보 위협과 통제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물리적, 비물적 도전과 안보의 뉴스페이스라는 것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각각 다뤘지만 이제는 결합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상 위험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복합적 난제를 어떻게 초래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제 막 도입되고 있는 파괴적 게임 체인저 양자과학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사후적이라도 대응할 것인가가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거리가 있어야 된다만, 결국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고, 특히나 이제 한미 동맹으로 얽혀 있는, 그리고 최근에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했던 미국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트럼프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될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핵심 신흥 기술, 사이버를 매개하는 기술에 어떻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숙제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1기는 이기한 다른 정말 슈퍼 트럼프 시대죠. 그때는 하나의 2단아의 등장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자체로서 전국적인 득표율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2025, 또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했던 주요 아젠다 강력진처럼 이미 충성스러운 그런 인력풀이 제기한 어떤 정책 공약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정법안 300개를 초안을 마련했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약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라는 이 기조가 이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쪽에서 니즈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와 국익과의 교집합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는 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인 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에 나타났던 그 10개의 필라와 한 55개 정도의 공약집 챕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국내적인 천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도 한두 개는 이제 중요한 언급을 다루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을 최대 국가 안보적 위협을 하고 있고, 안보적 위협도 주로 이제 국내적인 위협에 안보를 하고 있는데, 초국가적인 협력을 언급하는 분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테러 역량 강화와 중요 인프라의 보호 측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요 인프라의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디지털 국경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멕시코 이것도 물리적 국경 장벽과 함께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의 준비해야 될 하나의 이제 그런 안보적 방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등장을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정부에서 굉장히 주요한 임직을 맡을 것이라 말만 한 줄 알았었는데, 엊그제 이제 결국은 정부 효율부, 그래서가 나와서 거기에 수장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줄이면 디파트먼트 오브 거먼트 이피션시인데, 줄이면 도치코인이 그때도 20%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현재력이 위협이 됐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등장 시사하는 건 뭐냐? 테슬라와 스타링크, 뉴럴링크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과 어떻게 보면 우주를 모든 게 포괄하고 기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결국은 민간 자율 규제의 기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간 자율 규제의 방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보 협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가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국 앞으로 파편적 차원에서의 우리 어떤 국가적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12대 전략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AI, 양자, 우주, 여기 나왔던 사이버 보안 전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각각에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안보적 관점에서 융합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이 도전으로 나갈 것이며 우리가 그새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가 범정부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펴본 것 같이 어떤 사이버 우주 공간의 파급력이란 것은 단순한 한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연계 부분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대기되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와 안보에 대한 전략 기조 또한 어떤 경계 중심에서 다차원적인 파급력을 고려한 복합 대응 모델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력과 융합체계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국은 지금 이 추세처럼 민관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행위자의 다변화라든지 위협의 비대칭화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으로서의 어떤 지금처럼 수직적인 방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민간이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참여 역할을 하기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역량과 어떤 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자세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직관된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이 밀접한데요. 지금 저희의 이런 관련된 안보 전략이 국가 안보 전략이 상위에 있고요. 사이버 안보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우주 전략은 아직 지금 다 발표가 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현재 우주 전략은 우주개발진흥계획과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국방 우주 전략, 그다음에 천문연에서 하고 있는 우주 위험 감시에 대한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이버라든지 우주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기에 든 복합적인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우주 안보 전략이 포괄적으로 추진돼 갈 필요가 있고 이 같은 이제 비전을 좀 저희는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슈퍼 트럼프 2기에 대응한 사이버 안보와 밀접한 신흥 기술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반자적 관계로 갔던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을 미국이 주도를 하고 규범을 주로 이제 EU가 주도를 했었었는데 이러한 균형적 구도를 어떻게 보면 미국도 허용을 하고 그것도 이제 납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2023년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에 대한 행정명령처럼 비슷한 기조로 나왔고 그때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이걸 이행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그 AI의 국가안보 각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민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어떤 자체 기술 역량과 생태계 기반 강화로서 의미 있는 거래를 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요 부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내 국가 안보 차원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생태계 강화 지능 측면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러한 하나의 융합적 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민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더 능동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있죠.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상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관이 끌고 가고 특히 AI 안전연구소라는 AI 인증이라든지 위험성 관리에 대한 주체에 대한 것을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마 민간의 위원이 거기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역할을 퇴색시킨다든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술 강화와 지능 측면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규범을 갖던 이후의 리더십의 균형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 이제는 규범도 미국식의 규범 주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 지능의 기술력과 규범에 대한 규제 것도 민간 지능까지 양손에 거머쥐는 미국식의 AI 패권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우리의 AI 법안도 과연 현재 향후의 트럼프 정부에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기조가 맞느냐에 따라서도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트럼프가 지금 각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1기에 우주와 양자 AI를 대단히 관심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 개발 정책 지침 같은 경우에 1부터 6까지가 거의 트럼프 행정에 나왔던 정도로 굉장히 역점 둔 부분이고 또 우주군 창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우주 안보 협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제우선지 제1의 이제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민간 협력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만약에 협력을 하더라도 어떤 주요 시스템이라든지 보풀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식의 제품이라든지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서 대단히 또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체의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기술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그 트럼프 당선인 통화에서 했을 때 그런 한국의 조선 MRO에 대한 하나의 협력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의 가장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초크 포인트 기술을 우리만의 경쟁력이 가장 가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AI와 양자
라는 하나의 그런 새로운 부분에서 또 그 부분에 있는 초크 포인트, 거기에서의 에바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탐색함으로써 우리에 맞는 거래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